오케이. 자,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원래 이 금요일 문학반이 힘들어요. 목요일 국교론반에서 온상 에너지를 다 소진시켜가지고, 어. 자, 그러면, 간단하게 OT 설명하고 프린트물이 아마 많을 거예요. 많은 프린트물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T 자료는 두꺼워요. 두꺼운 이유가 작품 목록이 거기 있어서 그런 거야. 다른 거 없어. 작품 목록이 붙어 있어서 OT 자료가 그냥 두꺼운 거고, 그 다음에 또, 보통 이렇게 OT를 할 때는, 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알았지? 이제 이거 정당화 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좋은 그런 결과를 얻었어. 라고 하는 그런 정당화 부분이 작품 목록 앞까지야.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교과서 작품을 왜 공부하는가? 교과서 작품을 왜 공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임용 공부하고는 상관없어. 상관없으니까. 가끔씩 어떤 질문들이 있냐면, 우리 애들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는데, 맛있는 다른 음식들을 막 생각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서, 그거 먹고 싶다. 라든가, 아니면은, 만약 나한테 돈이 주어지면, 어떤 음식을 지금 먹고 싶지?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 뭐가 먹고 싶을 수도 있고. 근데 딱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뭐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이제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로 딱 잡기가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질문을 바꾸는 거야. 질문을 어떻게 바꾸냐면, 너가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에 이제 죽는데,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뭐야? 이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 뭐야? 진일. 맞지. 저는 엄마가 해준 고기 된장국 있어요. 고기를 넣어요. 그것만큼은 죽기 전에 한번 먹고 죽어야겠다. 먹기 힘들거든요? 일단은 시중에는 고기 넣는 된장국이 잘 없어요. 소고기를 넣는단 말이에요. 약간 기름기 있는 소고기. 집에 가야만, 이제, 고향집에 가야만 엄마가 이제 가끔씩 또 그것도 해줘요. 생각나서. 그래서 질문을 바꾸면, 또는 질문을 조정하면 의외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가령 김영하라고 하는 알쓸신잡에 나오는 김영하가 어떤 말을 한 적이 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 회화 작품들이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막 그때그때마다 좋아하는 작품들이 다른데, 한 작품만을 골라라. 누구한테 소개할 때. 그러면 딱 그 한 작품은 질문을 이렇게 바꾼대. 네가 집에 벽에 걸어놓을 만한, 액자에 넣을 만한 작품이 뭐가 있냐. 그러면 또 한정적으로 이렇게 잡힌대. 자, 이 말들을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답을 얻으려면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지? 그럼 여기서 제가 처음에 OT 자료에서 뭐라고 질문했어? 교과서 작품을 왜 공부하는가? 원래 이 질문은 그 전에 이 질문이었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임용 문학 공부 어떻게 하는가? 근데 너무 추상적이야.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 이광기 교수님한테 제 논문의 주제를 이렇게 잡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박사 되고자 하냐고. 박사 되고자 하냐고. 너무 광범위해서 쓸 수가 없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디테일하게 잡아요.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잡으면 결과는 얻을 수 있대. 어떤 느낌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4장짜리 레포트를 얻으려고 해. 그럼 그 4장짜리 레포트만큼의 질문만을 하면 되는 거거든. 좁게 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의 주제를, 그렇구나. 좀 좁게 좀 잡아야겠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답을 얻으려고 할 때는, 첫째로는 질문을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안 돼. 문학 공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무 포괄적이야.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잡아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잡은 게 교과서 작품을 왜 공부하는가로 디테일하게 잡은 거야. 그러면 답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임용 문학 공부의 방법론이 뭐 합격을 한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이러저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딱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 뭐 나는 수능 접수를 봤다, 개론서를 봤다, 수능 문제집을 봤다, 또는 수능 기출문제를 봤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너무 근데 포괄적이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제 좀 더 좁게 잡아서 교과서를 어떻게 공부하겠는가, 이거야. 그럼 교과서를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먼저 묻기 전에 교과서를 왜 공부하는가부터 먼저 질문이 와야겠지. 이게 디테일하게 잡은 거야. 2가지 때문에 그래요. 2가지 때문에. 첫 번째로는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연습이 가능하다는 거야. 논점 파악의 연습이 가능해. 근데 이거 중요하잖아. 왜 중요하냐면 거기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임용 문제가 너 이 작품 알고 있지? 이거 묻는 거 아니잖아. 가끔씩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물을 수도 있어요.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문학은 너 이 작품 알고 있지를 묻기보다는 너 이 작품을 이런 식으로 바라봐갖고 답안을 작성해봐. 그렇게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작품은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출제자가 왜 이 작품을 낸 거야. 그 다음 또 하나는 나 이 작품 알아. 그러니까 운 좋으면 시험 보기 직전에 내가 수능 자소서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훑어봤어. 전날에 모텔에서. 근데 여기가 꽂혀. 그래서 여기서 막 읽어보는데 이 작품이 나온 거야. 그럼 알고 있는 작품이 나온 거잖아. 근데 그게 수능 자소서에 쓰여진 대로 나온 거냐?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의도와 논점이 중요하단 말은 수능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수능이 너 이 작품 알지라고 하는 문제입니까? 아니지. 익숙한 작품도 다른 논점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낯선 작품이 너무 많아. 낯선 작품이 많단 말은 무슨 말이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나 관점이 중요한데 그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당연히 임용기출 문제로 연습해야 돼. 그럼 임용기출 문제를 한 2번 정도 보면, 같은 문제를 2번 보면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 문제잖아. 생각도 나고 어느 지문에 이 대목이 지금 답안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연습이 안 돼. 그래서 연습하기 좋은 건 수능 같은 문제야. 수능 문제. 근데 수능 문제보다도 훨씬 더 좁고 또는 수준이 좀 낮은. 좁고 수준이 낮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능은 아무래도 고3 수험생 대비잖아. 근데 우리가 교과서 작품은 중학교에 실려있는 교과서 작품도 있잖아. 맞지? 그럼 중학교에 실려있는 교과서 작품을 중학생들이 이해할 정도인데 내가 이해 못하겠어? 그래서 수준이 낮고 그 다음 좀 좁아. 예를 들면 이제 오늘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윤동주의 작품이 있어요. 그게 중학교 1학년 이번 22 개정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혹시 이제 뭐 새로운 길을 아시는 분이라면 그 작품 뭔지 아는데 라고 하면 뭐 이런 내용이야. 그냥
내가 길을 걷다 보면 민들레 꽃도 만나고 뭐도 만나고 뭐도 만나고 뭐도 만나고 길도 건너고 계곡도 건너고 막 하는 그런 작품이거든. 근데 그게 중1 교과서에 실려 있을 정도면 너무 쉬운 작품이야. 낯선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쉬운 작품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 새로운 길이라는 작품이 고등학교 2학년 문학교과서에 실려 있으면 또 달라. 뭐가 다르냐? 묻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 중학교 1학년에는 이번에 22 개정교과서의 새로운 길은 상징 배울 때 그 새로운 길을 배워. 그래서 활동이 상징 중심으로 돼 있어. 또 교사용 지도서의 분석 내용도 상징이야. 반면에 문학 2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는 새로운 길은 자아성찰 쪽으로 실려 있어. 그러면 상징 이런 것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고 학습 활동이 자아성찰 중심으로 갈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작품도 논자가 그 출제자나 교과서 집필진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작품을 다르겠지? 그래서 특히 현대문학은 출제자의 논점이 중요해요. 논점이. 수능 자습서의 논점도 중요하고 수능 문제에서 나왔던 논점도 중요하고 개론서의 논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다. 근데 그때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면 결국 출제자의 논점 파악이 중심이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자의 논점을 파악해야 한다. 두 번째 화살표에 그런 말 했죠.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과 특히나 학습활동들이 있어요. 특히나 학습활동들은 그 집필진의 의도가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원학습 목표나 지도방안 같은 것들을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서 같이 보는 거야. 아, 이 작품을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작품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출제자의 의도와 논점 파악을 연습하는 수단으로서의 교과서고, 두 번째로는 서술이야, 서술. 답안 서술. 우리가 수능 문제, 임용 공부 방법론으로 수능 문제 여러분들 풀잖아. 근데 수능 문제는 논점 파악하는 연습은 돼요. 근데 뭐는 안 돼? 답안 서술 연습해야 돼. 답안 서술 연습해야 돼. 근데 교과서는 답안 서술을 연습할 수 있어. 뭐 때문에 그래? 답안 서술? 학습 활동이에요. 학습 활동에 OT 자료만 가지고 가. 학습 활동에 예시 답안이 붙어 있어. 근데 그 예시 답안은, 학습 활동이나 예시 답안은 누가 만들어? 집필진이 누구야? 교수님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집필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챕터 정도나 총괄하는 거예요. 총괄. 교과서는 총괄하고 각 단원마다의 단원 집필은 누가 해? 교사가 합니다. 총괄은 교수가 하고 각 단원마다의 교과서 학습활동과 예시답안은 해당되는 교사가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임용문제는 누가 내? 교수님이 냅니다. 근데 검토는 누가 해? 교사가 합니다. 교사가 검토하는 말은 이 정도의 답안이 나올 수 있는 문제다. 또 이 문제는 이런 답안을 쓸 수밖에 없다. 이걸 검토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아무리 아주 훌륭한 고난이도의 문제를 내더라도 그거는 현직 교사들이 보기에 지금 임용생들이 이거 문제 접근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떤 의도로 내셨나요? 답안이 이렇게 있는데 답안하고 문제를 같이 줄 거야. 그러면 도저히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답안이 도출이 안 되는데요? 검토를 할 거란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예시답안은 우리가 적어도 현직 교사 검토위원들의 마음에 드는 흡족한 학술용어 구사의 연습이 된다. 가끔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제 교과서 반을 들으셨으면 아니 이 학습 활동에는 이 예시답안이 전혀 어울리지 않아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챕터를 그 단원을 집필한 그 교사의 그 역량이 좀 부족해서 얘기했죠. 아니 그 역량 부족이라고 봐야 돼. 그리고
그걸 또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다른 것이 또 있었겠죠. 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보자. 4, 5, 6월 반의 교과서 반의 목표는 뭐냐. 첫 번째는 작품하고 교과서 학습 활동하고 지도 방안들은 여기까지는 논점을 의도하는 바가 뭐야를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예시 답안은, 학습 활동의 예시 답안은 검토위원들이 좋아하는 흡족한 학술 용어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모방해야 돼. 아, 화자의 정서를 소설할 때 이 용어를 쓰면 되겠구나. 가령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 이별에 직면한 화자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소설하라 라고 하면 보통 뭐야? 슬픔. 이것밖에 없잖아. 근데 그 예시답안에는 그 이별에 직면한 화자의 슬픔, 이렇게 용어가 구사가 안 돼 있고, 뭐 안타까움, 회환, 후회, 아니면 상실감, 그치? 또는 당황, 이런 여러 가지가 구사된단 말이야. 이런 용어들의 구사법을 여러분들이 예시답안에서 보고 외우셔야 돼. 수능에서는 수능 자습서라고 하죠. 수능 자습서는 이런 예시답안이 없어. 답안서술 연습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수능 자습서를 여러분들이 추천 안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정보 제공이야. 이 작품을 알고 있는가의 정보 제공이야. 그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임용 문제가 이 작품을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선생님 좀 알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만 아니야. 심지어는 당하게 돼. 어설프게 알고서 접근하게 되면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논점으로 밀고 가게 돼. 아니, 초수생 4학년들도 합격한 시험이야. 초수생 4년 동안 여러분들 학부 과정에서 얼마나 문학작품을 많이 봤겠냐고. 안 봤어. 장수생보다도 2년, 3년 기간지교사, 학원 강사 경력을 화려하게 가지신 분보다도 지금 학원 강사, 고3 가르치거나 고1을 가르치면 얼마나 많은 문제집을 지금 내가 풀어주고 있을 거야. 맞지? 기간지교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EBS 문제집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9월 수능 모의평가, 수능 기출문제는 얼마나 끼고 있을 거냐고. 그치? 근데 왜 그 학생들과 대비해서 초수생들이 합격률이 장수생 대비 많이 안 떨어지냐고. 국교론 잘해서? 문법 잘해서? 문학에 이제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주어진 자료에 충실하려고. 아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적합할지 모르겠어요. 어설프게 아는 게 오히려 다친다. 그러면 문학 공부를 수능 자습서 같은 것으로 이렇게 아는 공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공부를 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야. 이왕 하려면 똑바로 알아라. 이왕 하려면 어설프게 알지 말아라. 그래서 교과서 작품 왜 공부하는가로부터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임용문학 공부 방법으로 가게 됩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하는 거죠. 임용문학 공부 방법론이. 그 이제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24학년도 기출문제의 참여록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사례로 보여드린 거야.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우리 교과서 반에서 다뤄졌던 교과서 작품이 출제될 수 있어. 이거 내가 본 적이 있단 말이지. 그러나 어설프게 알면 당한다. 당시 이 참여록의 두산교과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라고 나왔는가? 이거는 3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작품 선정의 취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넘기시면 안 돼. 수능 자습서에는 이런 게 안 나와. 이 작품을 이 교과서는 왜 선정했는가라고 하면 거기 보시면 이 참여록이 일제강점하의 현실이라고 하는 점에 작가의 문제의식과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상징, 비유 이런 거 아니야. 주제의식과 문제의식이고 특히나 자기성찰. 그 다음에 역시나 윤동주학에 되면 뭐야? 자기성찰이고 그 다음 그 자기성찰의 문학적 가치의 중요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선택했다고 하니까 이게 출제자의 그러니까 이 집필진의 뭐가 돼? 뭐 관점이 되겠지. 이 집필진은 철저하게 일제 식민지 치하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하지만 그것을 저항하거나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일제 식민지 치하의 현실에 극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 이육사처럼 그런 쪽으로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자기를 모색하는. 그러니까 현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어디에 밀착하게 되냐면 자기 내면에 이렇게 들여다 보는 거지. 아니 그런 경우가 있잖아. 하나는 외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MBTI에 내향성이 있다면 외향과 내향이 있다면 외향은 바깥에서 에너지였잖아. 맞지? 근데 내향은 바깥에서는 에너지를 그냥 뺏겨. 오히려 내가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이렇게 축적할 수 있다면 여기는 일제강점하의 현실이지만 바깥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투쟁하고 저항의지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나를 이렇게 나에게 이게 자아성찰이지. 나의 내면에 탐색하는 거다. 그리고 학습활동들이 있어요. 이 학습활동들이 이렇게 자아성찰의 자기인식의 가치라고 하는 문학적 가치를 이제 구현시키는 활동들이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활동은 일반적인 활동이야. 여기는 시의 내용을 연별로 정리해보자. 이거는 꼭 이 자기성찰이라고 하는 이 작품 선정 취지가 아니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시상전개 과정을 정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2번, 1-2번의 사쪽 부분에 보시면 시어들의 의미, 시어들의 함축적 의미야.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그지? 근데 2번이 여기서부터 좀 다르지. 뭐가 다르냐? 이 작품을 무엇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거야? 자아성찰. 그리고 자아성찰과 관련해서 윤동주의 전기적 자료를 주고 있어요. 그 전기적 자료에 의하면 2-1번이 윗글의 전기적 자료에 의하면 다음 19절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자, 이 활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그냥 이 19절의 함축적 의미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이 19절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됐습니까? 근데 주어진 자료가 작가의 뭐죠? 생애, 정기적 양력이야. 일제 강점기 하 현실에서. 그래서 일제 강점기 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보기 자료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 19절의 의미인 첫 번째,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고 살아왔던가를 해석해봐. 두 번째, 그 전기적 양력 자료에 의해서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를 해석해봐. 라고 하는 거야. 이 전기적 자료가 아니라면은 이 함축적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 전기적 자료에 의하면 1942년 윤동주가 창씨개명계를 제출하고 그 다음 참회록을 쓴 지 닷새 만에 이 창씨개명계를 제출했대. 근데 왜 창씨개명계를 제출했을까? 그 전기적 양력에 의하면 창씨개명계를 제출해야만 일본 유학을 갈 수 있어서. 자, 그러면 고개 들어보세요.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해서 나는 차마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한 거지. 어떤 차마 하지 않아야 할 일들에서 일본에 마치 투항하듯이. 어떤 느낌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창씨개명계를 제출하고 난지 닷새 만에 이 시를 쓴 거야. 그럼 이 시에서 내가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렇게 부끄러웠을까라고 할 때는 어떤 점이 부끄러웠을까? 창씨개명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좁게 가는 거지. 그 일제강점하의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투쟁해도 모자랄 판에 나는 오히려 일제에 협력하지 않았던가? 근데 그게 부끄러운 거야. 그게 부끄러운 거야. 그러면 이 부끄러움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마음 상태에 이르게 돼? 생각을 한번 해봐. 어떤 마음 상태가 이르게 돼? 뭐, 연구성을 할 때, 제일 마지막 년은 어떻게 끝날 것 같아? 그치, 반성을 했어. 왜 이렇게 부끄럽던가. 그럼 앞으로 부끄럽지 않아야지? 라고 하면 뭐야? 그치. 부끄럽지 않으려면 창씨개명계 같은 거 제출하지 않아야지? 그럼 일제 타협하지 않아야지? 라고 가겠지.
그런 식으로 읽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의 자아성찰이란 좁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역사적 자아성찰이야. 안 그래? 그래서 예시답안이 어떻게 돼 있어? 2 예시답안을 보시면 식민지 젊은 지식인으로서의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참회와 그 다음 창씨개명계를 제출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 다음 두 번째 학습활동이 구리거울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구리거울을 닦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면 계속해서 역사적 자아성찰입니다. 그래서 2-2번의 예시답안도 구리거울은 역사적 유물로서 성찰의 매개체고 구리거울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자기성찰이야. 그러니까 자기성찰도 소극적이 있고 적극적이 있다면 여기 나오는 자기성찰은 그냥 외부의 현실을 외면하고 내 안으로만 이렇게 좁게 잡아가는 게 아니라 외부의 현실을 충분하게 인식하면서 식민지 현실을 충분하게 인식하면서 역사적 현실 앞에서의 자기성찰이지. 역사적 자기성찰이야. 어떤 느낌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당시 24학년도는 어떻게 문제가 나왔어? 하고 이제 임용기출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용기출 문제를 보시면 6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보기가 있어요. 참회로 가고 기영도의 작품이 나오고 보기에 설명글이 있어요. 가와 나 작품은 화자가 자신의 청춘에 대한 성찰을 보여준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이게 출제자의 논점이라는 거야. 이게 두 작품을 모두 다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싶은 거야? 성찰. 그래서 교과서 작품의 논점하고 다를 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이거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교과서 작품을 그때 구리거울의 역할이라든가 창씨개명계 제출해가지고 역사적 성찰이라고 내가 배웠어. 그때 떠올리는 거야. 그때 떠올리는 거야. 그리고 또 보시면 성찰로서 근데 또 기록하는 행위에 또 주목하고 있어. 글 적는 거야. 그 기록하는 행위의 가에서는 참회의 글을 한 줄의 줄이자라고 하는 식구에서, 나에서는 뭐뭐라고 하는 식구에서 드러나. 이건 찾으면 되고, 두 번째 문단. 한편,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 성찰과 그 성찰의 기록이라고 하는 점. 이게 이제 첫 번째 논점이었고, 두 번째 논점은 한편, 가에서 어느 왕조의 유물에 주목하고 있어. 이건 교과서에 본 적 있어. 왜죠? 어느 왕조의 유물, 구리거울, 이것은 개인적 현실이 아니라 뭐라고? 역사적 현실, 식민지의 역사적 현실이야. 그러면 어느 왕조의 유물이게라고 하는 식구에서 짐작을 쓰지, 이 자아성찰은 무슨 속에서? 교과서 출제진의 입장과 거의 유사한 논점을 가지고 있지. 이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야.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아성찰도 역사적 현실 속에서의 자기성찰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자아성찰, 나에서는 그와 같은 역사적 현실로서의 자아성찰과는 좀 다른 결이야. 기영도의 작품은, 성찰은 성찰인데, 그래서 성찰의 두 종류를 지금 이 작품을 보고자 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그럼 출제자의 논점은 뭐야? 24학년도 기출문제 이 출제자의 논점은 뭐야? 논점. 두 작품을 모두 다 뭐로 보고 싶다? 성찰로 보고 싶은데, 하나는 가작품의 윤동주는 어떠한 성찰로 보는 거야? 역사적 현실로서의 자기성찰. 그러니까 외부의 현실이 존재해. 역사적 현실, 식민지 현실이 창씨개명계 제출했던 그런 것들, 또는 구리거울, 또는 역사적 유물, 이런 시어들이 존재해. 반면에 기영도는 이와 같은 역사적 현실이라는 사회 현실이 존재하지 않고 순수하게 개인이야. 근데 그 개인이 어떤 개인이냐면 나 혼자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막 이렇게 휘둘리는 거. 휘둘리는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비교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이런 거 있잖아. 거기다 보세요. 이런 자아는 어떤 자아? 부정적 자아, 소극적 자아. 국교론이야. 자, 아무튼 자아니까.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학 공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추상적 질문은 답을 얻지 못한다. 또 답을 얻지 못하는 게 답이 여러 개야.
그러려면 차라리 질문 방법을 바꿔라. 어떻게 바꾸느냐면 구체화시켜서 바꿔라. 그러면 우리가 4, 5, 6월 발에 내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교과서 발을 듣고 있으니까 교과서 공부를 왜 하는 건데? 됐어요? 왜 하는 건데? 라고 하면 논점자. 두 번째로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답안 소설을 할 때 학술 용어가 구사 같은 것들을 내가 또 플러스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교과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참회록 교과서 작품이 나오면 참회록의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출제진의 교과서의 논점하고 임용 출제진의 논점이 같은가 다른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그리고 이제 교과서 작품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임용 문제 안 나왔어. 근데 이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일 것 같아. 그런 경우 있어 없어? 내가 지금 교과서 작품 하고 있는데 이거 나올 것 같아 하는 거 그런 경우 있어 없어? 많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22 개정 교과서의 고등학교 1학년에 실려있는 작품 가운데 문태준의 작품이 하나 있어요. 문태준. 들어보셨어요? 문태준? 안 들어보셨어요? 혹시 가재미 들어보셨어요? 현대시 작품론에 실려있어요. 현대시 작품론에 실려있는데 그게 뭐냐면 곧 죽어가는 어떤 여자를 보면서 그 여자 옆에 내가 이렇게 옆에 들어눕는 거야. 기억나지? 자, 어설프게 알면 당한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그 가잼이라고 하는 작품의 중요한 주제는 뭘까? 도출할 수 있는 용어가 공감이야.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옆에 들어오는 장면까지는 기억나는데 이게 어설픈 거야? 공감이야, 공감. 자, 뒷부분에 가게 되면 옆에 같이 들어놓는다고 했거든. 그건 기억나야 돼. 그 현대시 작품론의 지필진의 논점이 기억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 작품이 이제 임용문제에 운 좋게도 등장하면 그 현대시 작품론의 지필진 논점과 같은 논점인가를 눈여겨보면서 가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문태준의 작품에 현대시 작품에 실려있지 않은 교과서 작품이 낯선 시야. 오늘 배울 작품 가운데서. 이렇게 문태준이라고 하는 그런 낯선 작가의 작품이 교과서 고등학교 1학년에 실려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보긴 봐야 되잖아. 낯설어도. 그리고 문태준은 현대시 작품론에 실려 있을 정도로 그래도 문학사적인 평가를 받는 작가니까 언젠가는 한번 나온다. 그 다음에 또 수능에서 문태준이라는 작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 돼. 그러니까 교과서 작품을 딱 볼 때, 이 작품은 수능 문제에서도 나왔었어. 뭐에도 나왔었어를 검토를 해야만 임용 문제 나올 때, 수능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임용에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또 검토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수능, 임용, 교과서를 또 같이 보셔야 돼. 그게 보는 방법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논점 파악을 연습한다. 그리고 이 논점 파악의 연습은 언제까지 하냐면 끝까지 11월까지 해야 돼. 끝까지 하셔야 돼. 끝까지. 문학 공부는 끝나는 게 없어. 어쨌든 논점 파악을 출제자는 어떤 논점으로 이 문제를 출제했는가, 이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관점 파악 연습하고, 그 다음에 답안 소설을 연습하라. 답안 소설 연습을 본격적으로 하는 건 언제부터냐면 7월. 근데 지금부터서 내가 쓰는 연습 좀 해봐. 어떻게 쓰는 연습을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교사님 지도서는 다 교사님 지도서 예시답안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예시답안 붙어 있는 그 예시답안을 가리고 학습 활동을 보고 예시답안을 한번 적어봐. 적어보라고. 아니 중학교 교과서 작품인데 예시답안을 못 만들면 그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예시답안 적고 내가 적은 예시답안과 교사형 지도서에 현직 교사가 적은 예시답안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가 봐봐. 엄청 차이가 있을걸? 왜냐? 용어구사가 우리가 딸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답안 소설 연습은 본격적으로 몇 월 달부터 해? 7월 달부터 기출문제 가지고서 해야지만 지금부터 4, 5, 6월 교과서반에 교과서 활동의 답안을 예습 형식으로
적어봐라. 아는지 확인해라. 선생님 예습을 하라고요? 국교로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되잖아. 알아야 되잖아. 문학은 몰라도 되잖아. 배경 지식이 왜 필요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습 중심으로 교과서 학습 활동을 써봐라. 그리고 이제 제 수업 시간에 오늘 수업 시간에 문학의 본질과 기능을 해당되는 교과서하고 학습 활동들을 다 이렇게 쭉 훑었어. 그러면 제가 4시나 5시에 이제 수업이 끝나잖아? 그럼 여러분들에게 안 보낼 거야. 안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을 보세요. 작품 프린트물이 하나 있고요. 대부분이 작품 프린트물이야. 근데 그 중에서 워크북이라고 하는 게 있어. 학습활동 분석이나 워크북. 교과서 학습활동 분석이나 워크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일 상단 부분에. 맞죠? 요게 오늘 배웠던 교과서 학습활동을 다시 제가 모아놓은 거야. 근데 답안이 따로 떨어져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문학의 본질과 문학의 기능에 대한 교과서 학습활동과 작품들을 다 공부했으면 4시나 5시에 제가 수업이 끝나.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이 워크북으로 풀어야 돼. 예시 답안을 적으셔야 돼.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푼 흔적을 보여주시고 그냥 가셔야 돼. 이해했어요? 이 워크북이 그겁니다. 워크북은 그 중에서 교과서 학습활동 분석이라고 하는 워크북은 예를 들어보죠. (4~6월) 문학교과서 학습활동 분석이 아주 얇은 거, 모란이 피기까지는. 찾으셨어요? 좀 얇은 거야. 모란이 피기까지는. 얇은 거야, 아주 얇은 거야. 모란이 피기까지는 두꺼운 워크북이 있고, 아주 얇은 워크북 말고, 교과서 학습활동 분석이라고 하는 얇은 프린트물이 있어. 그 1번 문제로 모란이 피기까지는 있어. 거기 보시면, 이거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건데 이걸 제가 문제로 만든 거야. 그 밑에 보시면 작성 방법이 붙어 있지. 근데 이 작성 방법이 뭐다? 그 학습 활동을 이렇게 작성 방법으로 만든 거야. 이 문제들을 풀고 가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 문제들을 풀고 가셔야 한다. 그래서 학습 활동을 제가 문제로 만든 것을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반드시 풀고 가셔야 한다. 만약 못 풀겠으면 집에 가서라도 풀어야 한다. 자, OT 이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넘겨보시면 15쪽에 OT 자료 15쪽 4, 5, 6월 반이 전체적으로 아까 주차를 계산해 보니까 13주가 나오더라고요. 12주가 아니라 5월 달에 5주라서. 근데 이제 한 주차 쉴까 말까 지금 생각 고민 중이고, 일단은 12주차로 계산해서 1주차부터 6주차까지는 현대문학 파트 부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주차부터 12주차까지는 고전문학 파트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 이 교재가 현대문학편하고 고전문학편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받은 것은 현대문학편이 있고, 현대문학편은 다음과 같은 문학의 본질부터 문학과 삶까지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가. 그리고 이제 7회차부터는 고전 시가하고 고전 산문을 이제 할 겁니다.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또 하실 일은 그 강좌 특성을 보시면 저하고 같이 하는 거는 교과서 필수작품 정리하고 학습활동 분석하는 거 저하고 같이 보는 거야. 수업 시간 하는 거. 근데 두 번째 점에 나오는 강좌 특성에 그 개론서 내용 확인하는 거 있지. 이건 수업 시간에 할 수 있을 만한 여유는 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개론서가 뭐가 있다고? 현대시 작품론에 이 교과서에 해당되는 작품이 실려 있으면 반드시 집에서 확인하시라.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관련 작품의 수능 연합평가 출제자의 관점을 확인하라.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 수능에 또는 몇 년도 연합평가 때 몇 학년도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것은 연도하고 학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반드시 그걸 좀 참조하셔서 보셔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그래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복습하실 때 같이 하셔야 한다. 저하고는 교과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일 마지막에 수강생 특전이 기출해설인데 이건 뭐 특전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출해설은 1, 3월 과정도 같이 기출을 받지만 4, 5, 6월 과정도 기출을 같이 한다.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 장 16쪽에 넘겨보시면 이게 현대문학편 수록작품 목록입니다. 이게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한 170여 작품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22교과서가 이제 문학작품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로 나가면 한 200여 작품 정도를 4, 5, 6월 현대문학편에서 하는 거야. 물론 현대시하고 현대소설 다. 이럴 때 거기 보시면 수록된 교과서 출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용기출입니다. 이거는 출제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임용기출에는 빈칸들이 존재하잖아. 그럼 이 빈칸들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임용기출이 아니라 수능기출. 수능기출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수능기출은 몇 년도에 몇 월 달에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알려줄 테니까. 그래서 이 작품 목록은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건 아니면 뭐 어떻게 하건 간에 어디 놓지 마시고 작품 목록은 교과서 앞부분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야. 아, 언제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임용기출이 많이 됐죠. 또 의외로 임용기출이 안 된 것들이 많죠. 네. 그리고 이제 17쪽의 갈래이론 파트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는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축성 비유 상징 부분에 상징 12번째 작품인 윤선도의 오후가가 있어요. 이건 2015 천재박에 실려 있는데 이건 고전시가 작품은 되도록이면 고전 쪽으로 뺄 테니까 고전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함축성 부분에 아까 방금 봤던 거기에 상징에 9번 작품이 뭐야? 윤동주의 새로운 길이잖아. 그래 안 그래? 맞지? 근데 이 윤동주의 새로운 길이 2015 교과서에서만 실려 있는 게 아니라 2022 교과서에 실려 있으면 그것도 비교해서 보시라. 어느 부분에 좀 더 주목하고 있는가.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기에는 2022 교과서 작품은 여기 안에 이제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OT는 끝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프린트물에 대한 설명, 좀 복잡하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설명드렸던 교과서 학습활동 분석이라고 하는 상위에 4, 6월 문학교과서 학습활동 분석 1, 2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오는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에요. 아니면은 이 중에서 다 못 풀었으면 다음 주까지 과제야. 답안 작성해 오세요. 라고 하는 거야. 자, 요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4, 6월 문학교과서 학습활동 변형 문제 답안 해설이 있을 거야. 답안 해설이 있을 거야. 이게 워크북 1, 그 다음 뭐로 돼 있어? 2로 돼 있지. 맞지? 이게 이 문제의 답안이야. 이 문제 답안이야. 원래 답안을 안 주려고 했어. 문제 푼 분들만 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 내가 만든 문제 답안이니까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답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워크북 1만 설명드리면 처음에 1,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작품이 나와. 이 작품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대로야. 그래서 한 장이 이렇게 찢어가지고 가지고 다녀도 상관없어. 어차피 교과서, 교생지도서의 작품 내용이니까. 그 다음 3쪽 부분에 보시면 그 답안이 있어. 3쪽에 있는 게 답안이야.
워크북이라고 하는 게 답안입니다. 답안. 이 답안만 봐도 여러분들이 답안 서술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1번, 2번 답안이 있고, 그냥 문제하고 답안이 있어. 자, 이렇게 구분하고, 이제 나머지 것들이 있어, 나머지. 그 나머지는 설명드리자면, 추가 보충 자료야. 뭐라고? 일단 2015 교과서에서 추가 보충 자료가 있었고, 22 교과서에 추가 보충 자료가 있어. 추가 보충 자료. 그래서 예를 들면 2015 교과서에 나룻배와 행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프린트물 찾아보시면. 이건 화자에 추가시킬 자료야. 두 개가 있지. 나룻배와 행인이라고 하는 천재김, 천재박, 화자 쪽이야. 화자 쪽. 찾으시고, 화자 공부할 때 보충할 수 있는 추가 자료야. 그 다음에 또 2015 시작품에 나이덕의 5분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 5분간. 그 다음에 고재종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권대용의 햇빛이 말을 건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2015에서 추가하는 작품이야. 근데 여기 보시면 나룻배와 행인은 좀 유명 작가예요. 유명 작품이야. 반면에 권대용 햇빛이 말을 건다, 고재종의 첫사랑, 나이덕의 5분간은 낯선 작가의 낯선 작품이야. 근데 고재종은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치? 언제 들어봤어? 기출돼서 성숙이라고 하는 작품에. 근데 여기 있는 고재종의 그 첫사랑을 잠깐만 볼까? 거기 보시면 이게 성숙하고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A 장면에 보시면 싸그락싸그락, 난분분, 이런 표현들은 그 고재종의 성숙이라고 하는 작품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 또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 2015 금성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으로 이게 그 아름다운 결과를 얻기 위한 헌신의 사랑. 그걸 이제 사랑이라고 본 거야.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 작품을 봤다면 고재종의 성숙이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또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이 임용문제에 출제되긴 했지만 이런 운도 바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낯선 작가의 낯선 작품일 경우에는 제가 특별하게 보충 자료를 또 줍니다. 마지막으로 22시 작품. 22시 작품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야? 나이덕. 두 번째는 문태준. 세 번째는 윤동주. 근데 이 중에서 나이덕의 산속에서는 22회도 있고 15회도 있습니다. 같은 작품이 15교과서에도 있고 22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교과서를 계속 개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22 개정교과서 바뀌어도 그 작품은 그대로 계속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학습활동이 약간 변화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추가해서 22에서 조금 새롭게 추가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2 교과서 가운데 문태준의 산수유나무의 농사는 여기 작품 가운데서 미래인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좀 좋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충분하게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구나. 임용문제스럽다라고 생각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15교과서에서 놓친 낯선 작가, 낯선 작품. 이건 이제 제가 추가 자료를 주고 22교과서에서 새로 실린, 그래서 아예 15교과서에도 없는 그런 작가 작품은 이렇게 또 개론서의 현대시 작품론이 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가의 다른 작품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22교과서에 실려 있는 수록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제가 지금 입수한 교과서는 중1하고 고1이잖아. 근데 문학 교과서도 입수돼 있더라고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문학교과서가 바뀐 교과서로 배우고 있나? 아, 그러면 그거는 그 출판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 아직 검인정 통과가 안 됐는데, 내년도부터 뭐 아마 될 건데, 그런 문학교과서가 또 있긴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수록된 작품들이 또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입수한 문학교과서의 수록 작품도 또 간간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케이.